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1월 2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대만 선거 이후 뉴스거리는 한국 전쟁 발생 여부로 주목하고 있다 라고 붙여봤습니다. 여러 편의 뉴스들을 이 자료 뒤에 계속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그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한 것을 소개를 하면은,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북한의 생존을 위하여는 요게 이제 그 목적인데, 사실 김정은의 생존을 위해선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 이렇게 원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좀 얘기를 더 풀어보면은, 북한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공산 정권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 공산 정권이 지속 가능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한국을 주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최근의 주장을 정리해 봤고요. 한편 북한의 생존을 위하여는 비대칭 핵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비대칭 핵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평화를 유지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위장 전술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주적으로 한다는 것과 남한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 사이에서는 애매모호하게 왔다 갔다 그 갈등과 대립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 내에서 공산당 내에서도 남한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그런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김정은이 1인 독재 체제니까 한국을 주적으로 하자 그러면은 또 그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대세는 돼 있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남한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아마 침묵을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치 안보가 경제 통상을 압도하는 시대다라고 중앙시론에서 사용한 말을 가져왔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야누스의 얼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안보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얘기다 이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한국을 주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엄포를 놓고 해야 그 자기가 정권이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거부했던 거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래도 어쨌든 고려 연방제라는 형태를 취향해서 동족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학습했던 그 도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변화 매트릭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요 갈등 구조에서 그 위로 하는 것은 북한한테 긍정적인 거예요. 요거를 이 미래 기회와 현재의 강점을 강조하는 거로 본다 그러면은, 주적으로 했을 때는 공산 정권 지속 가능한 것이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과 평화를 유지할 때는 비독창 핵 전략을 그 은밀히 진행할 수 있다 하는 현재의 강점이 있는 거죠. 북한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위장 전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한국을 주적으로 해가지고 한 결과는 미래 위협은 한미일 동맹이 강화된다. 여기에 덮쳐가지고 한국의 국방력이 더 강화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국과 평화를 유지하게 되면은 북중 협력 관계가 약화된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어, 향후, 이런 관계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하루에 읽혀진 뉴스들인데요.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가 실제로 전쟁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프랜시스 마오, BBC 뉴스에서 마오라는 얘기가 들어가 보니까 중국인 기자 같기도 해요. 김정은은 남한과의 화해와 재통일이라는 근본 목표를 폐기하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남북이 서로 전쟁을 하는 두 개의 독립된 국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있죠. 뭐 쭉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크리스토퍼 그린이라고 뭐 네덜란드 전문가가 있는데 마키아벨리안이라는 용어를 써서 뭐 또 소개를 하고 있고 그의 정권이 더 위험해졌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수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그가 공식적으로 통일 목표를 포기한다고 발표한 것이 미간을 찌푸리게 한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갸웃하게 만든다 이거죠. 한반도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신년 전야제 선언으로부터 6일이 지난 뒤 고위 군대는 국경 너머로 포격을 퍼부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김정은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유산을 허물고 있다는 거죠. 선대의 그 유산을. 김일성, 그러나 그의 손자는 이제 남한 사람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정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종족으로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죠. 아마도 그들은 군사적 목표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군사적 목표로 하기 위해서 죽여도 좋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국민 대 미스터 워드라는 어떤 교수가 있는데 그 총선전이라고 표현했는데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남한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김정은 정권이 종말일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의 한계를 시험하고 북한의 공격에 대해 몇 배 더 엄중한 처벌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그런 것을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레버리지를 위한 플레이북 이동이라고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 가자 뭐 이런 거하고 결부돼 가지고 미국 행정부는 잘 북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북한은 보통 공화당 행정부와 가장 많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니까 은근히 김정은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대화할 기회가 또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목표는 정권 생존을 위한 이념적 조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그 이화대학교 리프에릭 이즐리 교수 취재를 한국 교수들한테 많이 했네요. 남한을 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또한 북한의 남한에 대한 견해의 마음의 인지 부조화, 이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Cognitive Dissonance at the Heart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 쉽게 할 수 있다고 워든은 지적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저는 최근에 중국을 주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의 인지 부조화를 쉽게 해결하는 거였죠. 북한을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 외국이 더 객관적으로 우리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스루프 타임즈는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했는데 이것을 위해 언급한 마음의 인지 부조화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 비교될 만하다. 내가 아무리 주적이라고 해도 나는 먼저 주적은 중국이라고 했음을 알라.
만약에 통일이 되면 민주국가 하의 사회당 이름으로 생존할 수는 있게 해줄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또 상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북한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의 유사한 제목으로 마틸 아가왈라와 스텔라 김이니까 이건 또 한국계 기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을 전쟁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상상력의 처참한 실패라고 제목을 달아서 쭉 설명을 좀 하고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탄도미사일 발사 뭐 이런 등등이겠고, 아주 쉽게 표현했네요. 1월 1일 김정은이 도발을 당하면 남한을 죽이겠다고 다짐했다고 보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표현이겠네요. 어쨌든 현재 이 북한의 활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지금 그 러시아하고 짝짝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전문가인 전직 미 국무부 관리 로버트 칼린이라는 사람과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라는 두 사람이 38 로스에 기고한 것들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 북한의 전문가들이라고 했는데, 칼린과 해커는 위협이 김 씨의 행동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김 씨의 역사관에 대한 근본적인 오독과 심각한 상상력의 실패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간접적인 표현들을 하는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쟁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다. 자기네들은 이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 소련의 힘에 의해서 성립이 된 이후에 이 소련군은 철수를 했었죠. 그러니까는 야, 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맞다이 해보자오, 이런 거니까 계속 미군 철수를 얘기하지만은 한국은 끝없이 미군이 주둔하면서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과 대립하고자 하가 있으니까 걔네들은 우리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할 상대가 아니고 이제는 주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한국과 상대가 이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은 일으키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계속해서 엄포를 넣는 것은 국내 통치를 위한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론이라고 해서 국내 뉴스가 아니고 중앙일보 일본판인데, 3가지 통상 리스크를 돌파하는 신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1편을 냈어요. 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인용을 못했습니다. 아마 실론 정도 쓰려고 그러면 평론가라든지 논설위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024년에 무려 올해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대만 선거 이미 끝났죠. 친미와 친중의 대결인데 친미 세력이 이겼죠. 이제는 정치 안보가 경제 통상을 압도하는 시대라고, 여기서 제가 아까 했지만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가운데 주요국의 선거와 결과는 국제 통상 질서에 큰 변화와 파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상호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한국은 글로벌 사우스로 시선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첨단 및 환경산업의 공급망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경제 조치는 더욱 거세지고, 이 중국이 이에 맞서면서 공급망 균열이
본격화할 거니까 한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미중 양국 교육을 그런 과정에서도 미중 양국 교육을 확대하고 있어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대안적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이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뭔가 쭉 풀어나가는 게 맞는 얘기는 같은데 느낌이 딱 오는 게 이 실론이 중앙일보는 핵심적으로 중국과의 교육에 대한 언급 없이 변종만 올리는 실론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간접적 친중적 논리 전개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 글로벌 사우스들도 그 미국과 중국하고 각자 양쪽에 그 양다리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도 국익을 위해서 양다리 걸쳐야 하지 않겠냐는 실험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을진 모르지만은 이제는 그 이솝 아저씨가 얘기한 대로 계속 그 얘기하지만은 확실하게 이기는 편에 확실히 서야 된다. 서로 경제가 좀 안 좋아지더라도 이북식 표현을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할 필요가 있다. 그 고난의 행군을 벗어나야 다시 그러니까 미국과의 경제 교류, 서방, 유럽 이런 쪽으로 경제 교류를 올려야 되는 거지. 물론 동남아도 좀 하긴 해야 되지만은 그 주 무역 거래선들이 우리나라는 미국과 서구, 유럽 이런 데하고 또 호주 이런 데하고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앙일보 시론과는 견해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반도에 변화 없다. 필요한 건 평화적 양자 관계라고 문장열 전 국방대 교수가 한겨레에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뭐 쭉 그 국방대 교수까지 하셨으니까 저기 뭐 얘기를 하면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지만 영원한 것은 더더욱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를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보다 확고한 평화로운 두 국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국민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가르치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제 평화론자주의자들을 믿지를 않습니다. 북한도 평화를 운운하면서 북한 핵 개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같은 거기에 동조 세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른바 진보가 집권하면은 북한의 부정적 평가가 뒤집히도록 본질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다. 말을 그럴듯하게 썼는데 뭐가 본질이냐? 난 그렇게 묻고 싶어요. 요거 뭐 핵심적인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국방 담당,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좌빨인 거 알겠다. 그러니까 한겨레가 이렇게 해주지. 나는 평화론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개같이 짖는 평화 이전에 자유를 먼저 논하라. 개 같은 소리다 하는 것은 신원식 국방장관의 개는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전개를 했기 때문에 저도 전개를 했어요. 한겨레 골수 좌파 언론으로 한물관 세물 인물의 그 글을 실었다라고 얘기하고 한겨레도 CNN처럼 고민 좀 해봐라. 꼭 그렇게 색깔을 그렇게 좀 뭐 레프트적으로 그냥 맨날 허구한 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존재 가치를 하는 건지 한겨레가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언론기관인데요. 이런 의견을 좀 예비해 보고 싶어요. 여기다가 또 오마이뉴스라는 게 거의 뭐 진보 좌빨 애들이 노는 뉴스 마당인데 이렇게 제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북정권과 군대는 소멸해야 할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떠들어 주었기에
민족의 화해, 단합과 평화, 통일 같은 환상에 우리 사람들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각성시킬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다, 윤석열 대통령아. 이렇게 이제 김여정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김윤희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위원이 오마이뉴스에서 보도가 내용인데요. 이게 1월 초 정도 나왔으면은 뭐 발빠르게 어떤 그런 게 됐지만 1월 말이 다 돼가는 입장에서 다 이제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그냥 뭐 쭉 나열해 가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 관점을 그 찬양했다는 식으로 비아냥이 아니고 진심이라고 얘기.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할까? 빈손으로 돌아섰던 김정은의 심정이라고 해서 아마 베트남에서의 그 트럼프하고 회의가 이제 실패로 되면서 이런 얘기겠죠. 김정은이 선대 수령들의 대남 정책, 통일 정책 폐기와 민족적 정체성을 공식 부정하고 남북을 두 개 국가로 공식 선언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라고 질문형으로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당신이 연구위원 정도면은 당신이 좀 그러면은 더 쉽게 얘기를 해 주든지. 철진한 음식거리 같은 오마이뉴스. 김윤혜는 시각을 한반도에서 좀 더 글로벌적인 시각으로 보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각이 남북 관계, 이런 그 한반도 관계에서만 우리 한반도를 이제 봐서는 안 될 겁니다. 뭘 연구했는지 모르지만 트럼프 시대 외교의 향수를 느끼는 김정은 서울 방위대장, 그 국방부 장관을 방위대장이라고 얘기했네요. 김아린 코리아 헤럴드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추가 군사 지원은 잠재적인 평양 정상회담에서 방공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어, 뭐 그러니까 미군의 그 폭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방공 시스템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강성 국방장관이죠. 그 신원식 국방장관. 뭐 쭉 그 얘기한 거를 소개를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원식 국방장관의 핵심적인 얘기를 하면은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끝났다. 장관은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무력을 통해서라고 말했다. 이 평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말만인 평화가 아니고 무력을 기반으로 한 평화다. 이거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고 많은 뉴스도 나왔지만은 수 틀리면은 그런 시도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과의 그 어떤 그 협의나 선언 같은 것들은 롱기스트 확언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번 8월이 오면은 대북 공동 핵 억지력을 제도화하고 불가역적 조치에 서명할 것이라고 불가역적 조치라는 표현을 했네요. 또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하고 이 움직임을 얘기하면서 걱정되는 것은 러시아가 별다른 제재 없이 북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그 국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북한이 무기가 그 러시아에 가고 있다는 거가 확인이 됐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뭐 그 완전한 지원을 얘기하지만은 정부의 현재 정책은 지지한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휘 아래 한국군은 PISU로 알려진 그런 대응 정책을 하는데 즉각 강력히 처벌하라. 끝까지 처벌하라. 이런 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 행동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한국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그래서 북한 김정은 지시로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철거 엄청 크게 그렇게 지어놨는데, 요게 이제 그 위성으로 봐가지고 철거가 됐다고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됐답니다. 음, 이게 그 2013년 7월 24일에 찍었던 건데, 여기에서 뭐 행사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철거됐다는 거죠. 그때 이거를 만든 이유는 그 고려 연방제 방식의 통일 방식을 정한 뒤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1년 평양 남부 고속도로에 설치한 건축물인데, 이건 이제 할아버지 말씀 안 듣겠어. 이제 다 그 옛날 그 할아버지 말씀 이제 소용없게 됐어. 해가지고 이렇게 철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한 장으로 그 표현한 거에 뉴스거리들을 모은 그 한 장으로 압축된 것이 맨 처음에 소개한 그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 출신들의 영국과 미국에서의 각인되는 정치인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해봤는데, 트럼프가 그 뉴햄프셔에서 승리한 거, 승리를 했다고 오늘 그 뉴스가 나왔네요. 근데 요거는 그렇는데, 인도 이민자의 자랑스러운 딸 니키 헤일리 역사를 만듭시다 다시. 이런 게 USA 투데이에서 그 제목만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유세를 하면서 현재 그 뉴햄프셔 주지사하고 또 니키 헤일리가 자기가 주지사를 했던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비 후보로 그 당선이 안 됐다는 얘기는, 트럼프가 역시 이겼다는 얘기는 좀 그 힘이 떨어질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한번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제 느낌은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식민지를 했으니까 영어들을 쓰니까, 또 식민지 출신들이 그 영국이나 미국 가서 공부한 사람들은 또 인도에서도 좀 부유층들이 많이 넘어갔었겠죠. 그렇게 이제 정신이 되고 그렇게 되는 데는 2세쯤 될 것 같은데, 니키 헤일리도 이름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은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제 한일 합방을 식민지로 규정할 때 일본에서 정치인 중 부각되는 조선인 출신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일본 정치인들 중에 한국인이 있느냐, 조선인 출신들이 있느냐, 음,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 일본으로 이름을 다 바꿨지만은 실제 그 한국의 피가 흐르는 그런 정치인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근거가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또 히로부미 자체도 그 식민지배를 반대했던 사람이고 영향력만 행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여론 그 밀려가지고 그 뭐 조선 총독도 하다가 안중근 의사한테 암살을 당했죠. 뭐 그런 사람도 뭐 의견이 있습니다.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동훈 대통령의 깊은 존중 신뢰, 지금보다 더 최선 다하겠다. 김태준 기자 조선일보에서 했는데, 충남 서천군의 그 시장이 화제가 된 모양인데, 이 사진만 찍고 갔다고 그 이 서천군 그 서천 수산시장 화재 현장 불만이 많다 이런 거를 또 뉴스가 나오는데, 그냥 둘러보고 꼭 뭐 주민들한테 그 열심히 뭐 이렇게 한번 당하면은 꼭 거지근성으로 뭐 재난 지역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거기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하고 만났다는 것은, 딴 의견들은 봉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봉합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 의학 용어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음, 근데 갈등이 있으면 해소를 한다,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 거지.
봉합한다는 것은 이 해소를 안 하고 그냥 싸매버리면은 다시 불거져서 터지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악역을 자처했다고 봅니다. 김건희 리스크라는 말까지 얘기하면서 그 명포백 하나하고 뭐 다른 것도 뭐 있다고 그러지만은 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도 쭉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여당의 입장에서 한마디 약간 그 국민들이 심리 걱정하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표현이 했다는 것 자체를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너 관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얘네들도 조금 쇼잉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갈등이 있지만 서로 잘 해보자 또 반전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동훈 악 역할론 반전 효과로 총선 결과는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중 잃어버리는 2030년 습노믹스로 대탈선. 2030년에 중국이 세계 제1의 국가가 되겠다는 그런 야망이 있었죠. 스치야 히데오라는 사람이 니폰컴이라는 데서 보도했는데 장대한 거품이 현재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일본의 거품을 가장 그 1971년 이후 가장 장대한 거품이라고 평가했는데 요거 이제 글을 개정판을 낸다면은 중국으로 대체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얘기하면서 일본의 그때 그 부실 채권은 약 100조 엔이었는데 지금 중국이 그 부실 채권은 1300조 원에 이른다. 이거는 뭐 거대한 붕괴다. 그리고 현재 기업 도산에 따른 실직과 급여 미지급, 임금 인하가 확산되면서 공무원 임금 인하도 드물지 않게 됐다. 뉴스들이 나왔었어요. 쇠락론엔 처벌도 이런 의견을 얘기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집권 3기 경제대책의 대강을 가리는 3중 전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게 6가지가 있는데 시장 경제의 이행의 완료, 열린 이노베이션의 가속, 환경을 배려한 그린 성장, 만명에게 평등한 사회보장 제도, 그 다음에 그 5번이 기억이 안 나네요. 국가재정, 건전한, 지속 가능한 재정제도, 국제경제의 상호, 그 이익 추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굵은 글씨 145에 주목을 하게 된다. 시진핑이가 이제 3기 집권을 하면서 그래서 일에 대해서는 자유경제 하자고 그랬는데 국유기업의 정리해고를 권유를 했다. 네 번째에서는 의료, 교육, 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도시와 농촌, 연해부와 내륙부의 주민 사이의 큰 격차를 지적하고 그러한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호적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5에서는 세출 의무가 지방정부에 편중해 세입은 중앙정부의 두터운 재정제도의 시정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의 그 재정을 위해서 이 국유지 이용권 매각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너무 해가지고 LGFV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디벨로퍼의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줬다. 이것이 이제 문제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은 경제보다 중요한 공산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도 북한 전체의 경제보다도 중요한 건 자기네들 공산당의 생존이겠죠. 맨 앞에 얘기했던 북한의 생존이라는 것은 좀 너무 좀 좋게 제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습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시진핑 씨의 이름이 습이 시죠. 네. 민간 부분을 자신의 통치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게 되면서 마오쩌둥 시대의 계획경제를 부활시키고 있다.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데 죽이는 거 민간 기업들
그래서 거꾸로 그 국유화 쪽으로, 국가 자본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결과는 결국 경제 하락으로 떨어질 거다. 그리고 어, 그 폴 크루먼 교수는 어, 미일 간 기고에서 중국은 일본처럼 되지 않는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는 게 전에도 그런 식의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일본은 좀 잘 나간다고 했을 때 이제 그 플라자 합의를 주겠죠. 근데 중국은 조금 너무 건방져지니까 이제는 환율, 뭐 그다음에 공급망 이런 거 가지고 뭐 한두 가지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환율이 아니고 금리 가지고 지금 죽이고 있죠. 음, 뭐 무역 관세도 있지만은 잠깐 여러 가지 그 무기를, 경제적인 무기를 써가지고 지금 중국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과 재개될 가능성 높아 보여. 뉴햄프셔 경선 승리. 니키 헤일리가 그 뉴햄프셔 주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선에서 실패했다. 이런 뉴스가 오늘 떴습니다. 네. 그런데 니키 헤일리는 드산티스처럼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이 레이스를 하겠다. 음, 그리고 뭐 아직 갈 곳이 수십 개 남아 있다. 수십 개 그 주에서 해야 되니까. 군중 일부는 끝나지 않았다고 울었다. 니키 헤일리 연련 지지자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